프랑스 파리의 한 언덕마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Des yeux qui font baisser les miens, un rire qui se perd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qu'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que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그렇습니다. 예술가의 마을로 잘 알려진 몽마르트르입니다. 몽은 산 혹은 언덕이란 뜻이고 마르트르는 영어의 마르터, 즉 순교자라는 뜻이죠. 가파른 계단이 많은 동네라 언덕은 틀림없는데 순교자는 뭘까요? 그건 서기 250년경 기독교 전파 초기에 생드니라는 성인이 이 언덕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드니 성인은 자신의 잘린 목을 들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를 포교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의 수호 성인이기도 한 그의 이런 조각상이 파리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 화가들만 남아있지만 한때 몽마르트르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주 일부이지만 몇 명만 예를 들어볼까요? 불구의 몸을 가진 천재 화가 툴루즈 로트렉, 인상주의 미술을 이끌었던 클로드 모네, 발레리나를 즐겨 그렸던 대단한 대상력의 에드가 드가, 파스텔풍 색조의 화가 피에르 오기스트 르노아르, 인상주의 화가들이 맏형 역할을 했던 까미유 피사로, 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비운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독특한 비례의 초상화를 즐겨 그렸던 이탈리아 출신의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그리고 추상화의 선구자 피트 몽드리앙까지 이곳을 거쳐갔었죠. 이렇게 몽마르트르가 예술의 메카였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몽마르트르를 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둥지를 틀기 전 피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역사를 알아보려면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프랑스와 프러시아가 전쟁을 벌인 그때로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은 프러시아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에 맞서 칼을 빼들었지만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스당 전투에서 패하고 포로로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하여 파리가 프러시아군에 의해 봉쇄되고 프랑스인들은 몇 달을 버텨보지만 결국 전쟁 발발 반년 만에 프러시아에 항복합니다. 프랑스인들은 프러시아 접경 지역의 알자스를 독일에 내어주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죠. 어릴 때 한 번쯤 읽어보았을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에서 알자스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Vive la France,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는 수업을 끝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보불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패전에 격분한 파리의 노동자들은 아돌프 티에르가 이끄는 부르주아 정권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70일 동안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들의 자치정부가 파리를 점령한 사건, 파리 꼬민이 그것입니다. 2달 남짓 지속된 해방구 파리에서 꼬민 군대는 하층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파리 시내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정부군에 대항했으며 제국주의, 기득권 정치인, 부르주아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방돔 광장의 나폴레옹상을 파괴하고 루이 나폴레옹이 애지중지했던 띨러리 궁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1871년 5월 정부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5월의 막바지 피의 주일에 147명의 최후의 코민군 병사들은 공동묘지 베르라쉐즈에서 전멸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혔죠. 지금도 그들의 묘지에는 꽃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꼬민의 역사는 파리 시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로만 알고 있던 몽마르트르가 바로 그 파리 꼬뮌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파리 꼬뮌이 도화선이 된 사건이 다름 아닌 몽마르트르 언덕 위에서 벌어졌더랬습니다. 많은 가난한 파리 시민들이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을 위하여 성금을 내었고 그 성금은 야포 제작에 사용되었답니다. 프랑스군이 허무하게 무너지자 시민들은 부르주아 군대를 못 믿겠다며 파리 시내에 배치되어 있던 야포를 몽마르트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대에서 자신들이 성금으로 만든 대포로 스스로 파리를 지키겠다고 생각했죠. 이걸 되찾으러 간 정부군의 클레망 또마 장군이 몽마르트르의 시민들에게 붙잡혀 처형되면서 파리 꼬뮌이 도화선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몽마르트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면 파리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파리를 가로질러 이렇게 세느강이 흐르고 북쪽을 강의 오른쪽이라는 의미로 리브 드로아, 남쪽을 강의 왼쪽이라는 의미로 리브 고슈라고 부릅니다. 파리에는 전부 12개의 구가 있는데 이걸 아롱디스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종로구, 중구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중심인 1번 아롱디스망에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빙빙 돌아나가면서 말이죠. 파리가 확장되면서 번호도 늘어났죠. 지금과 같이 20개로 늘어나기 전 1859년까지는 12개의 아롱디스망밖에 없었습니다. 파리가 지금과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루이 나폴레옹 시절 파리 시장이었던 오스만 남작의 개발 사업 덕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루이 나폴레옹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오스만은 불도저처럼 방사형 배치 계획도시 파리의 개조 사업을 밀어붙였죠. 오스만은 파리를 정비하며 시 중심의 도로를 대폭 넓히고 지금도 남아있는 5층 내외의 근대식 건물로 깔끔하게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때 시내의 슬럼가를 철거하여 그 주민들을 외곽지역으로 쫓아냈죠. 쫓겨난 빈곤층들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몽마르트르가 있는 18구와 19, 29였습니다. 철거민들이 빌집한 몽마르트르가 파리 꼬뮌 저항의 중심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헌데 파리 꼬뮌이 진압된 후 몽마르트르의 시민들을 또다시 분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분노의 대상은 몽마르트르 정상에 지어진 순결한 흰색의 아름다운 대성당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당의 이름은 사크레퀘르 바실리카인데 사크레는 성스럽다는 형용사, 퀘르는 심장, 그래서 사크레퀘르는 예수님의 심장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심이라는 이름이 붙은 카톨릭 관련 기관이 많죠. 그게 불어로는 사크레퀘르입니다. 꼬뮌이 진압된 후 파리의 신임대주교 귀베르는 파리 꼬뮌의 피와 증오의 역사를 씻고 프랑스 국민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건축의 장소가 바로 몽마르트르의 정상이었던 거죠. 그 배경에는 꼬뮌 당시 파리 대주교였던 다르보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몽마르트르의 꼬민군 본부에 감금되었다가 후퇴를 앞두고 악에 바친 꼬민군에게 처형되었습니다. 파리의 수호성인인 생드니와 다르보의 신부가 순교한 이곳은 속죄의 대성당을 짓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하지만 몽마르트르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프롤레타리아 저항의 피가 마르지도 않은 이곳에 성당을 짓겠다고 하며 분노한 거죠.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가톨릭 교회는 왕과 귀족의 편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한 보수 세력, 민중을 착취하는 앙생 레짐의 한 축으로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몽마르트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크레퀘르는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건설 중이던 1882년의 사진입니다. 거의 40년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사크레퀘르가 드디어 완공된 때는 1914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크레퀘르는 몽마르트르의 꼭대기에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죠. 그리고 파리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꼬뮌의 포대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다음 편에는 세월이 흘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몽마르트르가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로 북적거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